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지은입니다. 어떤 죽음엔 쉽사리 애도가 따르지 않습니다. 대체 왜? 라는 물음에 사로잡혀 산자는 망자의 죽음 그 순간에 머무릅니다. 만약에 라는 가정으로 수없이 찐 가슴엔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 란 죄의식이 들어찹니다. 그렇게 자신을 기어이 그 죽음의 기여자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이를 자살로 잃은 사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죄의식은 고인을 사랑한 사람일수록 또 고인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커서 더 잔인합니다. 그 마음을 어디에 내놓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자살을 불편한 죽음으로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자살 사별을 경험한 이들이 애도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자살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를 듣는 일입니다. 김지은의 3도 인터뷰 시즌3 애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설가인 정진영 작가 나와 계신데요. 신문기자 출신인 정 작가는 2011년 조선일보가 주는 판타지 문학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소설 도화촌 기행 이후에 침묵주의보, 젠가, 다시 밸런타인데이, 정치인, 그리고 산문집 소설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를 비롯해 최근 출간한 소설집 괴로운 밤 우린 춤을 추네까지 정말 성실하게 작품을 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역작은 2021년 낸 소설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정 작가 자신의 얘기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3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7년 전 사시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어머니의 얘기, 그리고 그 이후 11년이 흘러서야 내가 몰랐던 진짜 어머니를 만나는 과정이 담긴 소설입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서 태어난 어머니, 화가가 꿈이었던 소녀, 10km 거리의 등하굣길을 개근한 학생,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최종 학력 국졸로 만족해야 했던 이 여성은 20살 나이에 나들이를 갔다 만난 남자와 결혼식도 미룬 채 궁핍하게 살림을 차려 살았습니다. 2007년에 돌아가신 정 작가의 어머님 김옥순 님입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 제가 아주 정말 인상 깊게 잘 읽었는데요. 네. 이 소설이 거의 실화 기반인 거죠? 그렇죠. 실화가 저랑 가장 가까운 소설이 있죠. 소설을 보면 그 어머니의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봄눈이 내렸던 13년 전 3월 초 어느 날 밤.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가 놀란 게 어쨌든 소설을 쓰신 시점으로 봐도 11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묘사나 그 뒤에 이제 서술하는 것들이 약간 영화 속의 장면처럼 이거는 진짜겠다. 진짜 그때 겪으신 내용이구나 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었어요. 네.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으시는 건가요? 지금도 그래요. 난 그 당시에 공기, 냄새, 모든 촉감 이런 것들이 생생해요. 지금도. 특히 그 냄새가 너무 생생해요. 당시에 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신자살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다급하게 또 전화를 하고 내려가서 딱 보니까는 진짜 바닥에 보니까 뭐가 쓰러져 있어요. 와, 그게 나는 설마 했는데 그게 진짜 어머니였던 거예요. 와, 이미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가 그냥 그러니까 시멘트 그냥 바닥이니까 그 떨어지는데 사람이 멀쩡하겠어요? 엉망이었어요. 엉망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제 기억은 머리부터 해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그때 와 냄새가 나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게. 그때 피비린내 같은 냄새, 그 당시 봤던 뇌 뭐 그런 뭐 다 쏟아져 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그거 다 쓸어 뭐 정신이 없어요. 쓸어 담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평생 가도 못 잊죠. 나 그것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거는 사실 아버지도 못 봤고 오직 저만 봤던 거죠. 그거는요. 그 대목이 이렇거든요. 내 품에는 추락의 충격으로 두개골이 함몰돼 뇌소와 피를 흘리는 어머니가 안겨 있었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어머니는 숨을 쉬지 않았고 깨진 머리에서 뇌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당시 이제 정신 없으셨다고 이제 표현하셨지만 이게 내가 알던 어머니인데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어머니가 거의 해체된 모습을 본 당시에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묘사를 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죠. 제가 지금까지 쓴 소설 중에 가장 힘들게 쓴 소설이죠. 복기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진짜 저는 더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죽었는데 사인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 쉬셔야 되고 그래서 뭐 자꾸 숨겨야 되고 그러니까 우는 사람한테 뭐 말해보면 다 뭔가 미심쩍어는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참 그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뭐 아버지는 사실상 뭐 거의 반은 정신 나가 있죠. 동생은 아예 뭐 나타나지도 않았었고, 예. 그러니까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좀 실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그 묘사하신 장면 중에 또 좀 가슴이 아팠던 대목이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댁에 머무르시다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고 먼저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 그 작가님한테 이제 어머니가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지금 가면 다시는 못 볼 거다. 그 말을 하셨는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저 같으면 약간 원망의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나 때문인가? 막 이런 죄책감도 막 자극이 됐을 것 같고 제 평생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일 후회해요. 지금도 그렇고 난 설마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든 계속 미워할 구실을 찾고 계속 미워하는 쪽으로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좀 이제 지키려고 했었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꺼내놓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계속 삼키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랑도 얘기를 못 하겠고 아버지도 저한테 얘기를 못 했고 그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갔죠. 자살사별자들을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소설 속의 화자인 이 범우도 꿈속에서 계속 그 피칠갑을 한 어머니가 나온다고 험악한 모습으로 이제 그런 대목이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런 악몽을 계속 꿨어요. 그래서 그런 악몽 보면은 그걸 꿈 꾸고 나면은 진짜 계속 더 미운 거예요. 진짜로. 왜 그런 식으로 험악하게 가는 거 또 그런 식으로 나와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이제는 뭐냐면은요. 제가 자각몽을 꿔요. 그걸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죠.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오면 제가 꿈에 이게 꿈이라는 걸 내가 알아채요. 늘 알아채요. 그래서 어머니 붙잡고 나 내가 이래요. 그럼 어머니가 놀라서 사라져요. 그런 걸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요. 몇 번 경험했다가 작년 말일 거예요. 12월 말인데 그때도 이제 보니까 꿈을 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에요. 반지하 방인데 어린 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젊은 어머니도 있었어요. 꿈속에서 이제 알아챈 거죠. 잠깐만 둘 다 죽은 사람이잖아. 딱 알아채는 순간 제가 안방으로 도망갔어요. 내 경험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꿈꾼 거 알아채면 어머니가 사라지는 걸 알았거든요. 도망쳐가지고 내가 계속 베란다 너머로 내가 계속 지켜봤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냥 베란다에서 빨래 널고 있더라고요. 빨래 널고 있는데 그냥 계속 그것만 지켜봤었거든요. 내가. 지켜보니까 좀 평소보다 오래 본 거예요. 근데 보다가 내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내 울음소리 들으니까는 어머니가 또 사라진 거예요. 그때 혹시 이제 어머니가 안 사라지고 계셨으면 혹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냥 오래 보고 싶은 게 다예요. 그냥 오래 보고 싶은 게 다인데 그런 꿈 꾸고 나면 하루 종일 힘들어 진짜 며칠 동안 힘들고요. 요즘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진짜. 그 장례식 치르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을 발견하는 대목이 소설에 나오는데 이제 실제 그때 발견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 어머니가 이제 남긴 이제 유품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방에서 이제 서랍이나 이런 걸 열다가 보니까는 뭐 노트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는 훑어 보니까는 어머니가 뭐 날짜 써 있고 일기예요. 뭐 유품들을 다 태웠는데 그것까지 차마 못 태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가 됐든 간에 좀 그래도 읽어봐야겠다. 이걸 읽으면은 근데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좀 내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 제가 그거는 간직을 했죠. 계속요.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어디 뭐 서울에서 고시원방에 살든 어디 항상 걱정했었어요. 근데 펼쳐보진 못했어요. 펼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펼쳐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 나온 내용들이 뭘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한 2018년 그때까지 11년이 싹 지나가 버렸죠. 다시 보시게 된 건 왜 그런 건가요? 문득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면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좀 무뎌져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느 순간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꺼냈죠.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그거를 6권 있던 걸 다 읽었죠. 전부 다 앉은 자리에서. 어떠셨어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머니가 맞나?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혜진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 보니까 혜진이는 본인이 만든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옥순이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남들도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길 바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읽는 내내 나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시절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었구나, 내가. 난 어머니를 어머니로만 봤지. 단 한 번도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기장에는 실제로는 이제 작가님께는 말은 못 하셨지만 이제 아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제 미안한 마음도 나오는데요. 그 작가님께서 혹시 한 대목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난 항상 우리 큰아들을 보면 미안하다. 화를 풀 곳이 없어서 큰아들을 너무 많이 때리고 마음고생을 시켰다. 큰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불쌍하고 속상하다. 어렸을 때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대학 입학 며칠 앞두고 미리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가는 날, 어머니는 플랫폼까지 나를 따라와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본 터라 살짝 당황했다. 나는 20년 만에야 그때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됐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한 남자를 만나 아무런 준비 없이 새 아이를 낳고 한 아이를 잃은 여자. 아무도 그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자식 양육에 필요한 인내심을 배우기에는 그 어떤 환경도 그녀를 받쳐주지 못했다. 나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된 어머니의 진심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져 번졌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의 기억은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거의 그냥 보면은 책에 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긴 한데 진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맞다가 진짜 정신 잃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엄마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날 많이 때리지?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왜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나 진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참 진짜 많이 배운 게 없으니까는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외로우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러니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그건 나중에 어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막 울면서도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네 형이 있었다. 네 형이 있었는데 형이 2살 위 형이 있었다. 근데 그때 돈이 있었으면 살렸을 텐데 인큐베이터 그럼 일기장에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요. 한우 수 없이 그냥 인큐베이터 꺼내가지고 데려온 거더라고요. 그래가 집에서 죽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저한테 왔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렇다고 제 동생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야 내가 아들아 너 참 사랑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뭐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일기장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때 어머니는 그렇게 행동을 했으며 왜 그렇게 저한테 모질게 굴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그냥 알게 되니까는 참 많이 속상했죠. 진짜로요. 그때는. 실제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사셨던 집도 찾아가 보고 또 학교도 가보고 실제 어머니가 이제 걸었던 등하굣길도 이제 걸어보시고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또 해볼 생각은 쉽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또 가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들었던 건 어머니가 개근상을 받았다고 들은 거예요. 그 시절에 어머니 그 나이가 그 정도 되신 분들이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농사 짓고 이러고 바쁘지 개근상 받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학교도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십 리길을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애가 어린 여자애가 수십 리길을 걸어가지고 매일 학교를 갔다? 이건 어마어마한 의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산길을 따라 한번 걸어봤어요. 어른이 가기도 힘들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걸었던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었던 거예요. 얼마나 배우고 싶고 얼마나 진짜 다른 세상을 보고 싶고 그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못됐을 때 얼마나 정말 좌절을 했을까. 그 걸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어렸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요. 나는 그림 그리고 화가 되고 싶었었다고. 그래서 제 방학 숙제를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림 그리기 숙제를요. 그때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방학 숙제 해주니 하고 좋아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본인이 그거를. 제가 기억에는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그때 졸업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돈가스를 먹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좋냐고. 그러니까 아유 나 졸업하니 좋다고. 이제 근데 어머니는 야 나는 국민학교 졸업할 때 너무 슬퍼가지고 나는 펑펑 울었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어렸을 때는 참 철이 없이 이해가 안 가죠. 아 공부 안 하는 게 좋지 뭘 그걸 그러냐. 이제 그걸 같은 경우 그때 어떤 심정이어서 이랬던 것들이 난 이제 뒤늦게 이제 그렇게 그때 했던 말들 제가 어머니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슬펐겠구나. 실제 그 당시에 어땠는지 이모나 삼촌한테 들어보시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국민학교 졸업하시고 그 중학교를 왜 진학을 못 하시는 건가요? 집에 돈이 없었어요. 남매는 6남매나 되지 뭐 부쳐먹을 뭐는 없지. 그러니 누굴 교육시키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안 됐었던 거예요. 저는 이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 소설에서 가장 이 클라이막스가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11년 동안 어쨌든 그 일기장을 읽어볼 생각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버님하고 어머니의 자살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금기였죠. 서로 그냥 피했죠. 제가 이 책을 낼 때쯤에서야 이제 내려고 할 때 그때쯤에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어요. 어머니가 일기장 쓴 거 알고 계시냐? 아버지는 몰랐었더라고요. 좀 늦기 전에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더 희미해지고 이러기 전에 어머니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좀 복귀를 하고 싶다. 어머니에 대해서 난 쓸 거다. 난 어머니를 책으로 좀 되살리고 싶다. 물론 아버지는 내키지 않으실 수도 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난 그래도 쓸 거다. 나는 그렇게 해서 좀 되살려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말 꺼내기 되게 어려웠어요. 당연히 어려웠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읽으시는 것도 두려웠어요. 나중에 읽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뭘 그렇게 슬프게 썼냐. 예, 그렇게. 네가 잘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세요. 지금도요. 예. 서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뭘 그렇게 여기저기 내놓고 할 얘기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요. 소설에 보면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는 이제 대목이 나와요.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화자인,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지금 가면 다시는 못 볼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때 내 엄마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조금이라도 빨리 눈치챘다면 어땠을까? 내가 거실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뛰었다면, 그러니까 어머니 죽음을 목격했다는 걸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헤어진 다음이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안방 문을 열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씩 웃더래요. 나 이제 갈 건데 인사 안 해? 이러더래요. 아버지는 이게 뭔 뚱따지 같은 소린가. 가기는 어딜 가나 해가지고 그래서 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창문 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거실에 가지고 달려갔는데 결국 못 잡은 거죠. 그 얘기를 저도 10년이 한참 지난 후에 아버지도 저한테 처음 얘기해요. 서로 처음 들은 거예요, 그걸. 각자 그런 식으로 가족이긴 한데 서로 얘기를 못하면서 오랫동안 소통도 못하면서 소통 하나 하는 거 없이 서로 그냥 사귀고 있었구나. 이제 그때 그거를 10년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서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좋았어요. 왜냐면 서로 이제 뭔가 어머니라는 그 주제를 서로 꺼내기가 뭐 했는데, 좀 그날을 계기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된 거죠. 이제 맞아. 예전에 어머니 뭐 이랬었지. 이런 식으로 좀 화제 같은 경우도 낼 수 있게 됐고, 그전에는 어머니랑 자체 서로 다 피했거든요. 얘기를 하는 걸 서로 피했었어요.
그러니까 꺼내지도 않았고 뭘 하는 거 서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됐죠 지금은요. 어쨌든 저는 사실 이때 이 소설을 계기로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늦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어머니만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아버지도 있구나.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가장 오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훨씬 더 저보다 이제 죄책감을 더 안고 사셨었던 거고 보니까. 어쨌든 이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가 이런 비하인드가 있고 실제 겪은 일이고 내 엄마의 얘기다라는 거를 2021년 이제 발표 당시에는 전혀 알리지 않으셨다가 작년 말에 이제 산문집 소설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에서 다 기술을 하셨잖아요. 그때 쓰신 이유, 공개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걸 할까 말까? 아, 그동안 안 했는데 뭘 굳이 여기다 이게 밝히는가? 뭐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장례식 때 내가 여기저기 사인 숨기면서 그때 참 괴로웠던 일들 생각나고 책을 냈을 때조차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 답답했었거든요. 뭐 부모님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 쳐봐요. 아유 누가 물었을 때 아유 너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계셔? 하면은 아이 뭐 얘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돌아가셨어 하면은 그다음 뒤따른 질문이 있죠. 아 어쩌다. 아 뭐 지병 있으셨어, 사고가 있으셨어. 그런데 그때 제가 말이 딱 막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유 그냥 우리 어머니 그냥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이렇게 하면 대화 쌓여져요 바로요. 예.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지 고민하다가 한번 그래 이번 기회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고 나니까는 잘 됐네 오히려. 그래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사람들이 잘 얘기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자세히 통계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유가족의 자살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너무 높아요. 진짜 저도 그 실감을 하는 게 저조차도 그랬었으니까 되게 쉽게 죽음을 생각해요. 아 그냥 나도 갈까? 심지어 어디 높은 데 난간 이런 데 보면은 막 뛰어들고 싶은 충동 이런 걸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걸요. 저는 소설을 쓰면서 그랬어요. 예, 소설을 제가 제가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이 있어요. 작가 레지던시가 있는데 퇴사 후 거기 선발이 돼서 제가 들어가서 쓰게 됐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동네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설 제가 촉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글을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글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이게 촉을 딱 쓰고 나면서 느낀 게 이제 장례식이 끝났구나라는 느낌 받았어요. 저는요 그때. 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상중이었구나. 딱 쓰고 나서 딱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장례식 탈상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글이란 게 쓰다 보면은 좀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저한테도 이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내가 그 그림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소설을 쓰고 내가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끝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요. 이 소설 쓰시기 전에 어머니가 막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런 막 물음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왜?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내가 그때 안 갔더라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서울 안 가고 집에 있었더라면 예를 들면 막 그런 죄책감에도 사로잡히고 그런 왜 혹은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좀 자신을 괴롭혔던 질문이나 물음에서는 좀 벗어나셨나요? 어머니가 내가 그때 안 갔어도 그랬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안 갔어도 나중에 그랬을지 모르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는요.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들은 건데 어머니가 그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몇 번을 하셨었대요. 아버지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전부터 사실 징후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매여서 살고 고통받는 건 또 잔인하잖아요.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들한테는 또 더 각별하게 다가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좀 이 소설이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을 읽고
특히 SNS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독자들이 뭐 이렇게 이쪽에 뭐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낸 많이 받았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DM으로도 받던 뭐 메일로도 받던 꽤 많이 받았었는데요. 다들 공통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읽고 나서 바로 연락을 하고 싶어졌었다고.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자살 돌아가셨는데 읽고 나서 자기도 좀 이제 어머니가 덜 미워지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통해 가지고도 저분들이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았구나. 그랬을 때는 내가 참 잘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무리 어머니 뭐 제가 뭐 뒤늦게 이렇게 취재하고 해봤자 제가 어머니랑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랑 뒤늦게 어쨌든 서로 얘기를 했지만 뒤늦게 몇 마디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는 서로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들 얘기들을 할 수 있을 때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소설 쓰고 소설 취재를 하면서 놀랬던 게 내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정말 없더라고요. 오히려 소설 쓰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머니 생전에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면 서로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로. 서로 그러니까는 있을 때 잘합시다. 뭐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죠. 할 수 있을 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꼭 자살 사별자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걸 보고서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나서 뭐 어머니를 좀 오랜만에 가서 다시 만났다 이런 분들 사연들도 꽤 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일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이게 당신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들 해주고 싶고 뭐 어머니 다 잘 살아 있고 근데 평소에 연락 안 하시던 분들은 뭐 오늘 전화하셔서 그러고도 간만에 전화하시고 아니면 또 간만에 나중에 만나시고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바람이죠. 그게 이제 소설이 통해 가지고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뭐 그렇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가 정진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김지은의 3도 시즌3 애도는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분과와 함께합니다. 3주에 한 번 텍스트 기사와 오디오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박고은, 안재용 PD 그리고 저 김지은 기자가 만듭니다.